날짜는 1월 31일자인데요. 거래처 이름은 오늘물산이고요. 1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럼 거래처는 알고 1월 31일까지의 잔액도 알겠지만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반드시 거래처 원장을 열어봐야 돼요. 날짜는 정확하게 1월 31일자로 조회하시고요.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은 처음부터 1월 31일자 외상매출금 중에서 거래처를 딱 원하는 거래처는 오늘물산뿐이죠. 보니까 잔액으로 770만 원 있네요. 그게 오늘 보통예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거래처 원장을 반드시 조회해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별건 아닌데 뭐 모든 문제가 대부분 생각해보면 별건 아닌데 문제에서 이제 정확한 자료를 다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조회해서 금액까지 구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3월 15일자.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앞부분에 타 기출문제 중에서 중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2월 이익 잉여금이 나가면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을 걸 수도 있고 중간 배당금으로 직접 걸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자, 근데 그 중간 배당금이라고 하는 용어는 반드시 1년이라는 기간, 이번 연도 1년이 경과돼서 내년 2,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미리 줄 때를 얘기했던 거야. 미리. 중간에 배당금을 줄 때를 얘기한 거고 자, 여기서 비교할 거. 얘는 정기주총이에요. 여러분 정기주총은 중간에 배당을 한 게 아닙니다. 이때도 중간 배당금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 틀려요. 이 부분은 중간 배당을 주는 게 아니야. 정기주총에 의해서 전년도에 넘어온 2월 이익 잉여금의 재원을 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써야 해요. 다른 계정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틀릴까봐 지문을 준 거고요. 주식으로 배당을 1000, 현금으로 배당을 2000, 그리고 현금 배당할 때는 현금 배당의 10%가 200이네요. 200만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그러니까 배당을 결의한 날에 회계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럼 먼저 375번에 걸려있는 2월 된 이익잉여금 중에 1000만 원, 2000, 3000에다가 200을 더한 3200을 썼다. 근데 어떻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냐?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을 때 쓰는 이름은 미교부 주식배당금이죠.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1000만 원 나중에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할 거고 두 번째는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을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을 설정하죠. 2000이죠. 나머지는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적립금으로 법정 적립금에 적립을 하는 거죠. 200만 원. 자, 이 부분 때문에 합격률이 조금 한 뭐 1% 정도 이 회계 처리가 잘 많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색한 부분계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본과 관련된 거래가 상당히 어색한 이유는 많은 회계 처리가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내부적인 거래이기도 하고요. 외부 거래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틀릴 수 있고요. 자, 이거 주의하시고 세 번째 문제 4월 21일자 외상매출금으로 잡혀있는 해외 매출정 중에 CTEXEK네요. 외화로 걸려있는 외상매출금 23,000불의 전액이 회수가 돼서 오늘 환가해서 통장에 들어왔는데 25년도 1월 3일 얘가 선적이 된 게 1월 3일인가 봐요. 그날의 환율은 1280원이고 오늘 4월 21일에 환가가 됐을 때 적용 환율은 1220원. 그럼 여러분 붕괴하기 전에 선적했을 때 환율과 얘가 실제로 원화로 환가돼서 통장에 들어오는 날의 환율이 차이가 60원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환가가 됐으니까 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죠. 얘는 외환 차손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래처 원장 한번 열어볼게요. 외상 매출금으로 계정 과목에 걸려 있다고 했는데 혹시 외화 외상 매출금으로 걸려 있는 건 아닌가? 저 보기 위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일단 한번 걸어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거래처 걸려 있고요. 금액은 2,944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 2,944만 원이 23,000불 곱하기 1,280원이겠죠.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자, 그러면 그 금액이 이제 오늘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할 건 그러면 차변에 걸려 있을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회수 처리 합시다. 반제하는 거죠. 29440-000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통장에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에 들어오는 날의 환율은 23,000불 곱하기 1220원 곱하시면 원화 금액으로 23,000불에 잠깐 뭐야 2,806만원 들어왔네요. 손실난 거 맞죠? 1달러당 20원 손실난 거 맞죠? 기준의 외환차손으로 일어나는 손실은 외환차손이죠. 138만원 맞는지 확인. 얘는 기존에 걸려있던 외상매출금의 선적일 환율 적용된 외상매출금 채권금액. 얘는 오늘 1220원 적용돼서 원화로 환가돼서 통장에 들어온 날의 원화금액. 차이가 나는 금액은 손실계정. 자, 네 번째 문제 8월 5일자. 단기매매 목적의 주식, 다른 말로 말하면 단기매매 증권 100주를 만원에 팔고 수수료 만원 차감하고 보통 예금 들어왔대요. 이 주식은 원래 취득을 5,000원에 했었대. 자, 그러면 대변의 단기매매 증권은 100주가 5,000원으로 걸려 있었는데 그거 던진 거죠, 시장에. 그럼 50만원짜리였다는 뜻이죠.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하면 돼요. 자, 근데 통장에 들어온 건 100주가 만원에 처분됐으니까 원래 100만원 들어와야 되는데 100만원 들어올 때 수수료 만원이 차감되고 들어왔으니까 만원 차감되면 99만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의 이름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고 해당 금액은 49만원이 이익이 난 거죠. 원래는 수수료가 없으면 딱 2배만큼 50만원 버는 거고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차감한 나머지가 처분이익이 되는 거고 단기매매증권 처분거래였습니다. 자, 이제 일반전표 마지막 문제 9월 2일자.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말하면 나는 사무실이 없어서 누군가의 사무실을 빌려서 쓰겠다. 8월 2일에 체결했던 보증금 잔액이 오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됐대요. 지금 보면 계약 시 100만 원을 지불을 8월 2일에 했다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나머지 오늘 잔금이 예금에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보증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월 2일에 분기 한번 볼까요? 여기 걸려있네요. 거래처 해리움 걸려있고요. 금액은 보증금 중에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을 때 그 계정 과목을 선급금으로 걸어놨죠. 오늘 그 선급금 지금 회계 처리된 거죠. 선급금 반제하고 100만 원, 나머지는 다 보통예금 이체하고 날짜는 9월 2일이고 그렇습니다. 자, 9월 2일에 나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죠. 임차보증금 거래처 우리 걸기로 했었죠. 해리움 거래처 걸고요. 전체 보증금은 1,000만 원이네요. 자, 근데 그 중에 먼저 계약금 지급했던 거 거래처 걸려 있었던 금액 100만 원 까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900만 원 지급했고 보통예금에 거래처는 상관없으니까 깨끗하게 안 걸어도 괜찮고 이렇게 좀 걸어봤습니다. 일반 전표가 어려운 건 없었는데 여러분 주의사항은 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정기 주총에 의해서 결의한 날의 회계 처리를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하게끔 했던 거, 뭐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다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자, 이제 메인 매출 가볼까요? 1월 15일자입니다. 회사가 사옥을 짓기 위해서 취득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나갔대요. 자, 여기서 세금 계산서를 일단 결국엔 받은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두 번째,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냐 안 되냐. 근데 보니까 토지와 관련된 중개수수료예요.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계정 과목이 토지가 되죠. 그럼 결국에 이 매입세액은 결론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되죠.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공제 안 되는 대표적인 불공인 거예요. 그쵸? 자, 불공 걸고요. 토지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금액은 1,000만 원인데 부가세가 100만 원이 있었고요. 거래처의 이름은 동산 두 글자죠. 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불공입니까? 토지는 항상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토지라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데 토지는 면세고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누구도 공제가 안 되니까. 자, 분계는 혼합으로 내려놓고 이게 전부 다 계정 과목이 토지가 돼서 그래. 근데 얘가 투자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얘는 회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니까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토지고 이게 투자 목적이었다면 계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토지니까. 자, 그 다음에 결제 방식은 아래 보니까요. 외상이래요.
그러면 토지 잡고요. 대변에 주된 매입 채무 아니니 미지급금으로 기타 채무 걸고요. 불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3월 30일자. 외국인 중에 비사업자래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겠죠. 제품을 부가세 포함 팔고 현금으로 받았다. 상대방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매출이죠. 현과 매출 22번. 11만 원 넣어주면 알아서 10만 원과 만 원이 쪼개질 거고요. 이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거래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력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 안 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입력 안 하는 거야. 현금 영수증은 내가 발행했고 국세청 들어가면 상대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넘버가 있어. 그걸 발행하면 관할세무서에서 너무 좋아하지. 현금 영수증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거래처 없는 겁니다. 결제 방식은 현금이니까 현금을 걸어서 매출 걸리고 부가세 걸리고 차변에 몽땅 다 현금이 자동으로 걸리게 분계를 설정해도 되고 혼합을 걸어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내가 직접 입력해서 내가 스스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거래처가 없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거래처가 없는 경우가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훨씬 많고요. 생각보다. 자, 7월 20일자. 굿딜과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대. 판매대금 1,650만 원 부가세 포함 보통예금으로 받은 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근데 계약서상 해당 제품의 인도일은 다음 달 15일이래. 이거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죠. 이게 뭐죠? 선발급이죠. 선발급 완전 가능하죠? 선발급하는 거 세무서가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매출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하는 것보다 얘를 훨씬 더 선호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일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과세 매출의 유형은 똑같잖아. 11번인 건 맞죠. 그리고 오늘 내가 이거 발행할 때 매출 일어났어요?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제품을 인도할 거고 오늘은 결국에 이거 한 거야. 선수금 먼저 받고 세금 계산서 준 거예요. 선수금 받고 계약금 준 거잖아. 계약금 받고 먼저 매출 일어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받은 거랑 똑같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공급계약에다가 공급가액에 1,500 넣고 150 넣고요. 상대방 굿딜 걸어주고요. 전자 발행했죠? 자, 이제 분계를 혼합으로 걸게요. 돈은 어디로 들어왔냐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자, 보통예금이지만 여기는 현금으로 걸려있죠. 보통예금을 따로 입력할 칸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야. 매출일까? 매출은 언제 일어나요? 다음 달 15일에. 그러면 오늘은 매출 걸어요. 미리 받은 선수금으로 걸어놔. 선수금으로 걸어놔야지. 그치? 차대변에 선수금으로 걸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매출 걸어서 점수가 많이 날려먹은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합격률이 20%가 안 됐던 이유 중에 여기까지 입력했던 내용 중에 단 하나를 뽑자면 저는 요거 같아. 여기다가 매출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을 거예요. 요거 선수금, 계약금, 선수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건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7월 20일에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행해가지고 해놨는데 제품 인도를 다음 달 15일이면 8월 15일에 제품을 인도한 날 어떻게 합니까? 제품을 인도한 날 8월 15일에 회계 처리 어떻게 갑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까요? 발행을 하면 안 되죠. 이미 발행했죠. 그러면 이날은 뭐만 하면 되냐? 일반 존표에서 분계만 하면 되죠. 이날 선수금 걸어놓은 것만 죽이면 되잖아. 선수금 죽이고 뭐 잡으면 돼요? 이날 매출 잡으면 되지. 부가세 또 잡아? 부가세를 또 잡으면 안 되죠. 부가세 이미 다 잡혔죠. 돈도 다 들어왔죠.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반제하고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만 하는 전표를 해야 되니까 이때 매입 매출 걸면 안 되지. 일반 전표에서 분계만 넣어주면 되지. 부가세 신고는 끝난 거야. 부가세 신고는 끝났고 제대로 된 전표, 계정 과목만 제대로 돌리는 일반 전표에서 분계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 여러분 전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일반 전표로 가는 겁니다. 또 매일매주 가서 하면 안 돼요. 부가세 신고는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먼저 해버린 거야. 매출 세액을 이미 신고 납부해버리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8월 20일자. 직수출일에 더 읽을 거 있나? 수출. 16번 수출. 금액도 그냥 줬어요. 500. 상대방 거래처는 몽키래. 웃긴다. 몽키 걸고 아래쪽에 영세율과 관련된 유형은 직접 수출. 번호 없대요. 생략. 분계는 제품 판매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대. 완벽한 외상이죠.
제품 팔고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걸어서 분계를 끝내도 전혀 이상할 거 없죠. 심플하죠. 이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9월 12일자 문제는 영업부 사무실의 임대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여러분, 임대인으로부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야.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임차인. 나는 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상에 기재된 품목별로, 여기 품목이 2개네요. 계정 과목을 따로따로 분계하래. 따로따로. 분계를 따로따로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먼저 할 일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부가세가 매입세액이 당연히 공제되겠죠. 사무실에 대한 우리 임차인이에요. 여러분, 임대인은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지. 나는 임차인이니까 임차료라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51번 과세 매입. 임차료 왜 뭐 이렇게 쓸게요. 자,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 보니까 280에 28만 원입니다. 여기서 선생님 복수거래 써도 되나요? 그러시면 복수거래 해도 돼요. 근데 문제에서 굳이 복수거래 하세요 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미래부동산 전자받았죠? 분계는 혼합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해놓고 중요한 건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 다 외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전부 다 자동으로 원재료가 걸렸어요. 280만 원이. 이건 부가세 대각금이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문제는 얘거든요. 근데 280만 원 중에 250만 원은 임차료 걸고요. 30만 원은 건물관리비 걸으라는 문제였던 거야. 이 각각의 계정 과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럼 280만 원 중에 첫 번째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 나는 임차인이니까 매달 내는 비용, 임차료. 근데 그 임차료는 사무실과 관련된 임차료니까 800번대 임차료. 그리고 250만 원만 임차료. 그럼 두 번째, 우리 대부분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 뭐 유지하는 대부분의 비용들을 건물 관리비 말고 일반적인 수선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얘는 건물과 관련된 관리비라는 이름을 따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제시된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건물 관리비 따로 있어요. 많이 써요. 요즘에 건물 관리비. 금액은 30. 그리고 다 합쳐서 대변에 미지급금 308만 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건물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에 판관비를 꽤 요즘에 많이 별도로 비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게끔 문제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셔야 돼. 그냥 아무거나 내가 쓰고 싶은 거 거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보고 아, 이 계정 과목으로 쓰기를 원하는 문제구나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 그거 요게 이 문제가 아까 선수금 다음으로 기출문제 합격률에 조금의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건물 관리 말고 여기다가 수선비를 걸어버렸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수선비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수리하는 비용이라면 건물 관리비는 일부 그냥 관리비죠. 꼭 수리비만 포함하는 건 아니죠. 청소 용역비 이런 것도 다 포함할 거예요. 아마도. 자, 이렇게 해서